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2년 반 동안 집값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가격과 땅값 상승세가 지속돼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쉬어야 경제다 더 쉬운 경제,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뭐 부동산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이제 뜨거운 관심을 받는 그렇죠. 그런 주제인데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 이제 한국감정원 기준입니다. 22주 연속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서울의 아파트 값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제가 연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니까는 한 14에서 한 17, 18% 정도 올랐더라고요. 연율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새 금리가 1%대인 걸 생각하면은 예. 굉장히 높은 증가율이죠. 예. 지금 그러니까 서울과 전국의 이제 주택 매매가 변동률을 이렇게 비교하니까 역시 이제 서울이 좀 많이 올랐고요. 예. 이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에 비해서 집값과 땅값의 상승률이 유난히 높은 건가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난 최근에 지금 한 2년 한 4개월 정도 지난 거거든요. 네. 4개월 지난 건데 2년 4개월 동안에 비하게 되면 짧은 기간 내에 비하면 많이 오른 편인 건 사실입니다. 예. 뭐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서울 아파트 값 경우가 되게 이제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전국 평균은 좀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극화가 많이 진행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토지 가격도 보게 되면은 박근혜 정부 때 같은 경우 한 연평균 한 6% 조금 넘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한 8%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연평균이요. 그러니까는 최근에 그러니까는 하여간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뭐 어제 그 경실련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땅값이 2천조 원이 이제 폭등했다고 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쪽에서 이제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뭐 토론회를 하자고 그랬던 것 같은데 물론 뭐 공개 토론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토의할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것 같아요. 이게 역대 보면은 이제 이른바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보수 정권보다 진보 정권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 그런 건가요? 사실 그 진보 정권이라고 해서 더 이렇게 뭐 올라가는 건 아닌데요. 이제 사실 부동산 시장은 90년대 이후부터 보게 되면요. 금융시장하고 밀접하게 연동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조치들은 많이 했어요. 당시에 근데 소위 2005년 전후에 전 세계 집값이 다 뛰었었어요. 그때 이제 유동성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연준이 금리를 1%까지 내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제로 금리 상황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세계 1, 2 경제교에서 그 유동성이 엄청 공급됐죠.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 집값이 다 뛰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실 역부족인 측면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지금 이제 굉장히 저금리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들이 한국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내려가지고 돈을 풀어도 이게 그러니까 생산 분야로 들어가지 않고 기업들이 그러니까 투자할 때를 못 찾거나 아니면 굉장히 경기가 죽어 있다 보니까는 투자에 대한 어쨌든 간에 그 동기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돈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부동산 불패 이런 신화 같은 경우도 작용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유입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부동산 시장 접근을 이제 항상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안정화라는 것은 이제 쉽게 풀어서 쓰게 되면은 집값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도 싫고 떨어지는 것도 싫은 이런 정책입니다. 근데 이제 되게 그런 정책을 쓰게 되면은 떨어지지는 않고 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되게 보게 되면 핀셋 처방이라든가 사후 약방문 처방이 되게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유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두더지 잡기 게임이라는 거 있죠. 두더지 튀어나오면 탁 쳐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두더지 잡기 게임은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더지 잡기 게임을 끝내려면은 좀 거칠게 표현하면 위에 구멍을 다 콘크리트 치면 됩니다. 전면적인 대책을 해야 그렇죠.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핀셋 처방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가서 쫓아가서 그걸 규제를 하고 그럼 또 이제 풍선 효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
하나의 일종의 사후 약방문 처방이다 보니까는 그러면 이제 시장의 투기 세력한테 그러니까 상당히 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 더군다나 정부는 그러니까 이제 대출 억제로 되게 접근을 했는데 예. 대출 억제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러니까 실수요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숨통을 좀 열어줬다고 하지만은 네. 대출 억제하더라도요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예. 돈을 동원할 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근본적으로 처방을 하려면은 지나친 그러니까 그 기대 수익을 낮춰줘야 돼요. 네. 기대 수익이 높으니까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진입을 하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정부가 그동안 그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그렇죠. 됩니까?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혹시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가지고 네. 예. 이게 경기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 이런 염려를 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대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경기는 경기대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시켜야 된다. 정상화라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학자들이 적정 부동산 가격 같은 걸 되게 이제 산정을 합니다.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너무 높아요. 예. 너무 높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게 균형으로 다시 해결이 된다는 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너무 네. 높다는 것은 이제 거품이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네. 나중에 이제 그 후유증이 꺼졌을 때 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때 후유증은 결국 비용입니다. 사회적인 비용이에요. 예. 뭐 엄청난 가계 부채도 지금 그렇죠.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상황이니까요. 부동산 시장 우리나라 가계부채하고 또 밀접하게 연동돼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결국은 그 후유증을 결국은 자꾸만 정부들이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유혹에 빠지는데 네.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자꾸만 부동산 시장의 거품도 키우게 되고 가계부채도 자꾸만 그러니까는 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인 건지 세계 수준과 뭐 서울의 집값을 콕 집어서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에 와 있는 건가요? 서울 집값이 뭐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평가 기관들에 따르게 되면은 한 몇 년 전에는 한 14위 정도 했었는데 이제 한 6위 정도까지 올라갔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예. 물론 이제 그러니까 더군다나 세계 대도시의 집값들은 많이 지금 꺼지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근데 서울만 지금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어떤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경실련 조사를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예. 경실련 조사는 이제 좀 이제 그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좀 이제 과장된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지가를 공시지가를 매길 때 땅값이라든가 이런 걸 예. 산정할 때 대개 이제 표준지라는 걸 이제 샘플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한 50만 필지 정도 돼요. 네. 근데 이제 경실련 같은 경우 다 하기가 개별 시민단체로서 볼 때는 역부족이다 보니까 한 132개 정도 굉장한 차이죠. 샘플의 차이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 샘플이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고요. 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정부의 그러니까 공시지가 산정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그 산정을 한 다음에 개별 지자체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소위 말해서 이의 신청 기간을 줍니다. 네. 이의 신청 기간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마사지가 현장에서 쓰는 표현인데요. 마사지가 일어나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민원을 받아줘가지고 민원을 받아줌으로써 그러니까 그 가격을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낮춘다든가 이렇게 하는 이제 과정들이 일부 있는데 그래서 정부의 공시지가는 좀 이제 그러니까는 수술은 좀 필요합니다. 산정 예. 방식은 그렇다고 해서 경실련의 그러니까 추정 방식은 제가 볼 때 샘플의 어떤 하나의 제한성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샘플의 제한성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이 어느 지점을 어떤 가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좀 이제 소위 말해서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예. 최근 수년 동안 사실 뭐 미친 집값이라는 그런 예, 예, 그 그렇죠. 말까지 많이 자주 예. 사용이 될 정도로 예. 집값과 이 땅값이 많이 이제 폭등했다는 게 이제 그 체감되고 있는 그 맞습니다.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뭐 정부에서는 오히려 전국적으로 보면은 집값이 안정된 측면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상당히 좀 간극이 있구나. 일반 국민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 사이에 간극이 있구나라는 점을 이제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의 정부의 이 부동산 대책을 보면은 뭐랄까요 시장에 좀 미온적인 그런 그 신호를 주거나 아니면은 일관성이 없거나 아니면은 한 박자 좀 느리게 조치를 하거나 예. 아니면 하더라도 좀 찔끔찔끔하거나 뭐 이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 같은 경우도 이른바 이제 핀셋 처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러니까 국민과의 대화에서 예.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한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전세가가 이제 안정된 부분. 예.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예. 사실이에요. 전세가가 우리가 한 15년부터 17년까지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좀 이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이제 그러니까는 시세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는 예.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그게 후속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세가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는 대개 이제 평균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방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공동화 현상도 생기는 상황 속에서 예. 평균이라는 개념은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별로 없는 개념입니다. 평균의 함정이 있는 것이죠. 예, 평균의 수치라는 것은요. 예. 인구의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 사는 상황 속에서 네. 수도권에 그러니까 집값이 사실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정부의 설명은 제가 볼 땐 부족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이걸 하려면은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분양가 상한제의 논리가 분양가가 지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적정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러니까 제한하는 거거든요. 네. 가격을 네. 제한하는 건데 예. 그렇다면 그거를 그러니까 일부 지역만 그러니까 적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적정 가격 이상으로 만약에 그 가격이 책정돼서 부작용이 생긴다면은 예. 전체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뒷북치기 하기는 혹은 그다음에 핀셋 처방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정당화시키는데 네. 기대 수익을 낮추지 않으면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분양을 하게 되면요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60, 70%가 70% 안팎이 다주택자가 되게 그러니까 분양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무주택자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급만 가지고는 대책이 그러니까 될 수가 없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그럼 다주택자들이 주택에 대한 투자를 하느냐? 네. 수익이 기대되니까 그런 거죠, 뭐. 그건 뭐 단순한 겁니다. 네. 그 수익률이 그러니까 사회 평균적인 수익보다 높게 되면요.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럼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순간에 그 돈들이 생산적인 분야로 안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경제에 많은 부작용도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거 비용만 높일 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결국 토지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장 가격도 증가하게 되고 경제에 굉장히 우리가 그 투기 세력들을 빼놓고는 이득 보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요. 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부동산은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화시킨다는 이런 네.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부동산 경기가 냉각됐을 때 경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 해결 못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금리를 좀 올려야 될까요? 금리 올리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또 금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한 군데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기대 수익 낮추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와 있어요. 보유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을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찔끔찔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네. 저항한다고 해서 또 이제 그러니까 후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결국 이 문제가 계속 공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교수님, 정부가 이제 공시가격 종합 대책을 발표하잖아요. 시세에 이제 반영률을 더 높일 예.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년 보유세가 더 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명박 정부 때요. 이 소위 말해서 과세 표준이 되는 어떤 이 주택 가격을요. 거기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해놔요. 예. 그러니까 이 공시가격 말고 거기다 또 이제 그러니까 한 20%도 이제 그러니까 할인해 줘가지고 네. 가격을 또 이제 그러니까 이중 할인해 준 거죠,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 80% 있던 것을 단계적으로 5%씩 올리겠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올해 85%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걸 내년에 이제 90%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일정하게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대 수익이 줄어들겠죠. 세금이 그만큼 더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예. 문제는 뭐냐면은 주택 보유자들이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다 합니다.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올라오더라도 내가 보유에 따라서 보유해가지고 집값이 오를 때는 이게 뭐 평당 그러니까 뭐 몇 천만 원씩 막 오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세금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종부세 그러니까는 이번에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네. 30억 정도 그러니까는 시세 아파트 가지신 분이 내는 게 1년에 한 5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지금 보유세가. 공시 가격이 강남의 이제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실세보다 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시 그러니까 가격이. 뭐 예. 쉽게 얘기해서 30억짜리 시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 한 예. 21억 정도 이제 그러니까는 이 공시 가격이 적용돼요. 예. 그걸 세율 적용해 보게 되면은 1년에 그러니까 한 475만 원 정도 이 정도네요. 네. 예. 그러면 한 뭐 세금만 500만 원이 무서워 가지고 그 가격 오르는 것을 수천만 원 오르는 것을 포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예. 이건 뭐 단순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수익에 대해서 기대 수익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생긴 불로소득에 대해서 양도세로 이런 걸로 그러니까는 수익을 해소를 해야지만이 예. 그걸 보유를 다주택을 보유하려고 하지 않죠. 예.
그 처방이 간단한 처방이 있는데 자꾸만 그러니까 이걸 둘러가려다 보니까는 효과는 보지 못하는 근데 거죠. 지금 뭐 말씀하는 거 예. 들어보면은 답은 나왔다고 하시는데 예. 이제 결국에 이제 그 어떤 세금으로 예. 이제 처방을 내리는 건데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다른 그 사회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그 정치적인 그 부분하고도 예. 이제 그 맞물려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이제 뭐 총선도 앞두고 있고요. 예. 근데 정부에서는 부동산 지금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면은 이제 조치를 하겠다 또 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청와대 정책실장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어떤 그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최근에 나온 대책을 한번 네네. 봐보세요. 최근에 예. 나온 대책을 보게 되면요. 자금 조사 뭐 이런 거고요. 예. 과거 정부도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우리가 그냥 익숙한 거라고요. 예. 그러면 그거 동안 잠깐 중개업소들 다 문 닫고요. 예. 그리고 음성적으로 하고 예. 되게 이런 식으로 다 피해가고 이런 거 예. 과거에도 다 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과거에 효과를 봤냐 이거예요. 네. 예. 효과 보지 못한 걸 왜 잠깐만 그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하냐 이거죠. 예. 기본적으로 가장 정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예. 정답을 피해가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 보유세 올렸을 때 그러니까는 우리가 많은 이제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종부세 폭탄 뭐 이렇게 하면서만 공격하는데 예. 그 종부세 적용 대상자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 기준 혹은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5에서 한 3.6% 요 사이 정도 되는데 예. 나머지 그러니까 95% 이상의 국민들이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피해를 보지 않는 건데 예. 왜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피해가냐 이거예요. 예. 참 이게 이 집값 문제 예. 정말 이제 사회 경제적 안정과도 상당히 이제 맞물려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많은 우리가 분들이 청년들이 말이에요. 우리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러니까는 저기 작은 방 하나 월세 내서 쓰더라도요. 예. 월 50만 원 정도 냅니다. 네. 예. 그러면 1년에 한 600만 원이에요. 월세 내는 게. 그러면 30억 갖고 계시는 분 500만 원도 안 내요. 예. 세금이요. 이게 이 현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예.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들에 대해서 네. 관대한 거죠. 예. 예. 자, 이게 뭐 집값 문제 걱정하지 말라고 국가에서는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좀 희망 고문이 아니면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예. 예.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더 쉬운 경제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